네, 반갑습니다. 강노민 변호사입니다. 아침 10시인데요. 오늘 13시간 동안 저랑 같이 최신 판례를 재미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원 커리큘럼상으로 이제 11월 말에 이제 헌법 최신 판례가 있다 보니까 사실 헌법 최신 판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해달라는 이제 요청이 많아가지고 이제 오늘 하고 저는 11월 말에도 하고 12월 첫째 주에도 하고 1년에 최신 판례 강의를 3번을 하게 됩니다. 책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그죠? 책 색깔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헌법 최신 판례는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최종적으로 좀 정리하시기 편하시게 이제 이 책에는 이제 핸드북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핸드북도 많다라고 하실까봐 뭘 좋아하실지 몰라가지고 제가 한 줄짜리 요약 자료도 같이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핸드북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 6회, 7회, 8회 변시에서 3개년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것들을 제가 수록을 해뒀으니까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이제 복습 테스트는 이제 제가 만든 선택형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신 판례 교재를 보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 어떤 지문들 위주로 이제 OX를 볼 것인지를 좀 강약을 좀 조절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복습하는 용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갈 길이 멀지만 뒤에 이제 앞에 위헌 판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뒤에 합헌 판례는 사실은 안 봐도 되는 판례도 많고 중요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좀 아침에만 힘을 내시면은 이제 저녁에 힘이 조금 빠지더라도 별로 중요한 판례는 많이 없으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오늘 재밌게 잘 해 봅시다. 자, 3페이지 낙태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낙태죄가 지난 4월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법 체계를 보면은 형법에서 이제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법에서는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 낙태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간 방식과 적응 사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간 방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임신의 기간에 걸쳐서 기간을 나누어서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과 허용되지 않는 기간을 두는 게 이제 기간 방식이고,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런 기간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주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은 333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초기 3개월간에는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중기 3개월에는 이제 임산부의 건강에 어떤 좀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낙태를 허용하고, 그리고 마지막 3개월은 어쨌든 이제 태아가 거의 생명으로 이제 발달한 단계이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 적응 사유 방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자보건법에 있는 것처럼 뭐 강간이나 뭐 근친이나 이제 이런 걸로 태어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한다라는 방식으로 사유를 나누는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적응 사유 방식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거기 판지사항 1번에 보시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과 둘째 줄에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 우리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가 둘 다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청구인, 원래의 청구인 이제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제 낙태를 도왔다라는 이유로 낙태를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서 했다는 이유로 이제 기소가 되었고, 거기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의 줄근 부분을 보시면은 제한되는 기본권은 뭐 다 아시다시피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우리 헌법재판소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안은 국가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시면 우리 낙태죄의 보호 목적 자체가 이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목적의 정당성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낙태죄와 인부의 자기 결정권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이제 계속 해결을 해왔었는데, 뒷부분 표현 자기 낙태죄 조항의 존재와 역할을 간과한 채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직접적인 충돌을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마치 이제 이 자기 낙태죄 조항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사안이 아닌 것처럼 이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좀 유의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뒤에도 잠깐 보고 돌아오면은요. 거기 4페이지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한번 보시면, 세 번째 문단의 줄근 부분 보시면은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국가의 입법 조치를 매개로 해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일응 대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표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낙태죄 자체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판단할 때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생명권의 직접적인 충돌을 해결해야 되는 사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얘들은 일응 대립 관계에는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만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1번의 세 번째 문단에 우리 낙태죄의 목적의 정당성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당연히 이제 목적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 자, 한 장 넘기셔가지고 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적응 사유 방식을 따르고 있었는데, 적응 사유 방식을 따랐던 헌법재판소의 제일 대표적인 입장은 뭐냐면, 이 태아를 임신한 그 기간에 걸쳐가지고 각 기간마다 태아의 생명권에 다른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전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의 전 기간에 걸쳐서 태아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임신 기간을 나누어 가지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입장이었었는데, 이제 바꾼 거죠. 첫 번째 줄에 4페이지, 국가에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연속적 발전 과정에 대하여 생명이라는 공통 요소만을 이유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발전 과정을 일정한 단계들로 구분하고 그 각 단계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자, 따라서 다음 문단의 줄근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 그 단어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독자적 생존할 수 있는 시점. 우리 미국이 따르고 있는 방식이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태아의 독자적 생존 능력을 기준으로 태아의 독자적 생존 능력을 기준으로 임신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나누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직전에 썼던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태아의 생존 능력을 기준으로 낙태죄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이 태아가 얼만큼 생존 능력을 갖추었는지, 임신의 기간에 걸쳐서 얼만큼 생존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따라서 낙태죄를 허용할지 말지를 나눌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바꾼 겁니다. 독자적 생존 능력, 태아의 독자적 생존 능력을 기준으로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 그래서 이때까지 생명 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밑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낙태죄가 있더라도 이 낙태 갈등 상황에서는 결국 낙태가 계속 음지화되다 보니까 이 낙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고 좀 더 그런 보호받지 못하는 채로 낙태를 해야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한다. 그래서 낙태죄가 그런 낙태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도 못하고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실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위하력도 없다. 이 낙태죄 조항이 있든 말든 낙태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결국 다 낙태를 하기 때문에 낙태의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낙태죄의 위하력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첫째 줄에 보시면은 자기 낙태죄 조항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 자기 결정권을 제한을 하고 있다. 침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은 같은 취지에서 의사의 동의 낙태죄도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낙태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론은 당연히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어떤 내용들, 중간중간 좀 중요한 표현들이 이제 시험에 아마 나올 건데,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판지사항과 결정 요지를 넣어놨지만, 이제 제가 전문을 읽으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표현들은 일부러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가 궁금하시면 이제 전문을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제가 중요한 표현들은 전문에 찾아서 다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페이지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 낙태죄, 그 인부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직접적인 충돌 사안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둘은 이른 충돌 관계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태아의 발달, 생명의 이 연속적 발전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달리할 수 있다. 특히 태아의 독자적 생존 능력을 기준으로 태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달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페이지에 있는 단순이한 의견은 그냥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될 것이냐 그 기간을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적응 사유 방식을 두면서 이 적응 사유에다가 경제적, 사회적 이유를 넣을 것인지가 사실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내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경우에 낙태죄를 허용할 것인지, 사회적인 이유로 내가 아직 뭐 나이가 어리다든지, 뭐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을 거고, 뭐 이런 사회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이 경제적, 사회적 이유를 3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은 특히 사회적, 경제적 상황, 요거 두 개 단어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낙태죄 개선입법은 이 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리고 특히 이제 제일 충돌하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낙태 사유로 둘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본 사안이고, 아마 무조건 판례가 나오겠죠. 시험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표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 거니까 본문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실게요. 7페이지에 2번 판례입니다. 자, 판례 그 별칭 보시면은요.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훔친 경우 체크하시고 필요적 취소 체크하시고, 우리가 필요적 취소 사건들은 임의적 취소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위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경우들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때를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로 했던 것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한 불형이 정하는 범죄 행위를 한 때,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라는 그 표지가 행위태양이 굉장히 다양한데,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무슨 범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고 있으니까 이제 위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필요적 취소 사유 중에서 합헌 결정이 있는 게 있는데, 음주 측정 불응. 자,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면허 정지가 오히려 좀 더 경미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어서 이거 불면 백방 면허 취소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관련 규정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안 불겠죠. 왜냐면 안 불면은 취소 안 당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합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랑 요거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왜 어떤 경우에는 위헌이고 어떤 경우에는 합헌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판례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에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자동차를 잘 훔치는 곽항구 생각해보시면은 자동차를 훔쳤다고 해서 내가 이 도로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혹은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 자동차를 훔치는 행위와 도로교통상의 안전은 실질적인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가 있는데, 훔쳤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게 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판시당 제목 보시면은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기본권은 뭐 있겠습니까?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겠죠.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직업의 자유,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 그래서 목적은 둘째 줄입니다. 자동차 등의 운행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줄에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적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규정하여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해서 개별성,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절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훔친 행위와 도로교통상의 안전이 무조건 훔쳤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할 필요가 없는데 임의적 면허 취소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무조건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고 기본권은 당연히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입니다. 3번 판례로 넘어가실게요. 세월호 피해 지원법 사건입니다. 자, 판지사항 1번 보시면 판지사항 1번에서 그 제목 부분, 음령 들어간 부분을 제가 제목이라고 부를게요. 제목 부분 둘째 줄에 한번 줄 긋겠습니다. 특별법 중에 위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까지. 자, 첫 번째 심판 대상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특별법상, 세월호 피해 지원법상 위로지원금을 주는데 그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목의 5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에 체크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 두 조항에 대해서 68조 1항 헌법소원, 즉 헌마 사건이잖아요. 헌마 사건으로 제기하게 되면은 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둘 다 집행행위가 예정이 되어 있죠. 본문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첫 번째 조문은 첫째 줄 끝에 심의위원회 배상금 지급 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문은 대통령령 제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입법의 제정행위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집행행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규정은 직접성이 없어서 부적법합니다.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고 형식만 보시면 됩니다. 2번 제목 읽어보시면은요. 세월호 피해 지원법 중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한 15조 1항과, 그러니까 이제 신청인이 배상금을 받으려면 동의서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의서를 쓰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세월호 사건은 이제 유병원 일가의 이제 이런 불법 행위로 발생한 것인데 국가가 일단 유병원 일가를 대신해서 먼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돈을 주고 만약에 우리가 먼저 돈을 주는 거에 동의하면은 우리가 유병원한테 그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겠다라는 것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위 행사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가가 국가의 책임과 별개로 이 유병원 일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월호 피해자들을 먼저 돕기 위해서 일단 국가의 돈으로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대위 행사는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셋째 줄 줄근 부분에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를 부담시킨 다음에 국가에게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뿐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면제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 따로이고 유병원이 갚아야 되는 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대위 행사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1번, 2번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3번도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미 있는 법리인데,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지급 결정 체크하시고 동의 체크해보시면, 자, 배상금 줄게 라는 거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면은 무슨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민소법상 재판상 화해요가 생깁니다. 재판상 화해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준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기판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판력이 발생하면 우리가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는데, 자, 어쨌든 신청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민소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대해서 위헌성을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사법 절차를 준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법 절차의 준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법 절차의 준용 여부.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위헌 결정 났었던 사건 중에서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 결정에 재판상 화해요를 인정하는 것에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 결정.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 재판상 화해효를 인정을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동의를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가면은 이 심의위원들이 겁박을 하는 거예요. 겁박을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이 돈 받지 않으면 저쪽에서 너한테 재판 가면 돈 절대 안 줄걸? 저쪽 재판 가면은 저기 뭐 장앤김 선임할걸?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대서양 선임할걸?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신청인 입장에서는 겁을 먹잖아요. 아, 내가 이거 재판에 가면 불리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배상 결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배상심의위원회가 불공정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법 절차를 준용한다라는 표현은 거기 줄건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제3자성, 중립성, 독립성, 심의 절차의 공정성, 신중성, 이제 이런 것들, 우리 사법 절차의 본질적인 내용들, 대심적 심리 구조라든지 그 위원회의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 등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는 이 재판상 화해율을 인정을 하는 조항에 대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편파적인 조항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심의위원회 위원들로 들어가고 뭐 제척, 기피, 회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과 내가 불복할 수 있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들도 다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동의했을 때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하는 게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재판 청구권. 기본권은 재판 청구권이겠죠. 어쨌든 우리 국가배상심의위원회 배상 결정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위헌 결정이 있었고, 자, 넘어갔을게요. 중요한 건 4번입니다. 자, 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4.16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자, 체크합시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라고 규정된 셋째 줄의 시행령 조항입니다. 시행령 조항. 자, 그러면은 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헌법상 원칙 뭡니까? 지금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권 제한을 항상 뭐에 근거해야 된다?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상 첫 번째로 법률 유보 원칙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즉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시행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제한되는 기본권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응 재판 청구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행령에 규정이 된 게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내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켓 시위나, 일체외 집회 시위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의미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이제 검토를 한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판상, 재판 외 모든 방법을 좀 통과한다라는 입장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검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대해서 법률의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좀 전에 봤었던 3번에서의 관련된 내용도 민소법상 재판상 화해효만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에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거 10페이지 넘어오시면 줄건 부분에 세월호 피해지행법 조항이 규정하는 등의 효력 범위를 초과해서 세월호 참사 전반에 관한 일체 이의 제기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해서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청구인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 이의 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해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라거나 68조 2항 사건이었다면 그냥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다라고 끝내도 됩니다. 그렇죠? 왜? 68조 2항과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인 거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시행령이니까 이제 당연히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68조 1항 헌마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헌마 사건은 항상 기본권 침해 주장이 들어가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해서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결론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항이 케이스 문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도 문제점 쓰시고
두 번째 목차는 항상 쓰는 것처럼 제한되는 기본권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제한되는 기본권에서 이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검토하시고, 세 번째 법률 유보 원칙을 검토하시고, 문제의 취지에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도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사안에서는 이제 과잉금지 원칙은 검토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실 때는 문제점, 그 다음에 제한되는 기본권이 뭔지 검토하시고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심사하는 원칙들을 검토하면 되는데 법률 유보 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반되기 때문에 결론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어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평등권. 자, 심판 대상 조항 보겠습니다. 구소년법이랑 소년법이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구소년법만 볼게요. 자,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을 종료하거나 종료에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면제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 소년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소년에 대한 전과를 나중에 이제 좀 불이익이 없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조항은 이제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이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면제받았던 그 사유를 이유로 공무원 임용이 거부가 당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조문 자체가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이제 집행을 종료를 먼저를 보면은 형을 살고 나온 친구죠. 형을 살고 나온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가 빠져 있냐면은 집행의 유예가 빠져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행을 종료했다, 집행을 면제받았다라는 것보다 이 집행유예가 사실은 이제 범죄의 정도가 훨씬 더 경미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인 거고,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가 같이 붙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집행유예가 실제로 구속이 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경미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법 67조는 입법에 미비가 있는 겁니다. 집행 종료, 집행 면제는 규정하면서 집행의 유예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진정 입법 부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 장 넘기셔가지고 12페이지 판례상 1번 제목 소년범 중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소년법 조항 평등 원칙 위반되는지 여부.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죄질이나 범정이 더 가벼운 범죄에 관하여 선고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 구법조항은 집행유예보다 중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공무원 임용에 자격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이 없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은 보통 실형의 2배로 정해지죠. 예를 들어서 실형 1년이면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길게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중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엄청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죠. 마지막 줄에 보시면 명백히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판례는 평등권을 심사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한 것 같습니까?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원칙적인 자의금지 심사를 한 거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별 말이 없으면은 항상 원칙적인 자의금지 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비례 심사한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평등권 위헌 판례에서 혹은 합헌 판례에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결론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비례 심사했는지 자의금지 심사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의금지 심사 사안 자체는 외우실 필요 없겠지만 비례 심사 사안을 좀 외우시면은 답안에서 고르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행유예를 빼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겁니다.
5번으로 넘어가실게요. 5번 판례도 어려운 판례는 아닙니다. 제목 보시면 재외 국민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자, 우리 재외 동포라고 하면은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가 있습니다. 특히 재외 국민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영주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도 우리 내국민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조항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위헌 결정을 내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이제 과거에 재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때에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이제 국민의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을 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라고 봤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목 자체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국민입니다. 국민. 이제 국민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판례사항 제목 보시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 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 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자, 그래서 줄근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단순한 단기 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넘기시고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 국민으로 등록 관리될 뿐 소득 할등이 있을 경우에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등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 다른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과 완전히 동일한데 그냥 일반 내국민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면서 재외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면은 별로 어려운 판례는 아닙니다. 자, 6번 판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같은 취지의 독립유공자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2013년에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11 헌마 724 사건, 동일한 취지요. 이 독립유공자법 조항에서 연장자 1인에게만 이 보상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같은 취지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자, 그래서 이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이제 재사망 군경이나 뭐 재부상 군경이나 뭐 이런 그 재사망 군경이 있는 경우에 이제 유족들이 유족보상금을 갖게 되는데, 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재청 신청인은 이 재사망 군경의 이제 어머니인데, 이제 남편이랑 이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남편한테 그 보상금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한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을 지청을 한 겁니다. 읽어보시면 15페이지의 줄근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가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 보장 수준,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평가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훈보상 대상자의 유족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유족의 생활보호 측면 외에도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그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어쨌든 국가가 어떤 그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어떤 그 사회 부조로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주는 것을 볼 때는 항상 이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보장 수준 등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원칙적인 자의금지 심사를 하겠죠. 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의금지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국가한테 이 재정에 한계가 있다면 사실 그 재정에 한계가 있는 것을 어떤 나누어서 주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족 중에서 실제로 경제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한다든지 그런 덜 치명적인 방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 아무 장치를 두지 않고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 한 명한테만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위헌이라는 건 거죠. 줄근 부분에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보상금 총액을 제한하되 그 범위 내에서 뭐에 따라서 생활 정도에 따라서 달리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다음 문단입니다. 다음 문단 둘째 줄.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것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기초한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생활이 어렵지 않을 거잖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그만큼 사회 경력이 많기 때문에 그 문단의 밑에서 셋째 줄, 오히려 직업이나 보유 재산에 따라 연장자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연장자 한 명한테만 보상금을 주고 있으니까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실까요? 7번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우리 위헌 판례 중에서도 좀 중요한 판례예요. 내용을 좀 잘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뭐 저랑 세대가 비슷한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시지만 이제 전기학교, 후기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이제 전기학교, 후기학교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학교는 이제 과학고나 이런 이제 특목고를 이제 전기학교로 규정을 하고, 그래서 전기학교에 먼저 지원을 하고 전기학교에 안 되면 나중에 후기학교, 뭐 평준화학교나 일반 고등학교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사고가 2018년까지는 전기학교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뭐 과학고나 이런 학교는,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과학고를 나오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고등학교 입학 취지에 부합하는 이제 쪽으로 전공을 살려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사고를 졸업하게 되면은 주로 어디 갑니까? 이제 의대 가거나 이제 여러분처럼 로스쿨로 와 있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행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더 이상 이 자사고를 굳이 이제 이런 그 전기학교로 규정하는 특례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고랑 달리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사고는 일반 평준화 고등학교, 비평준화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랑 같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한 조항이 첫 번째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학교에 지원했다가 뭐 떨어지면은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준화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기 학교인 자사고를 지원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다시 후기 학교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평준화 지역 내에 있지만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평준화 고등학교가 미달이 되더라도 그 평준화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입 재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 두 개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자, 심판 대상 조항에서 81조 보시면은 81조 1항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한 개 학교를 선택해서 해당 학교의 입학 전형 실직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한 개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5항을 보시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77조 2항에 따라 시도조례를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괄호 끝에 셋째 줄입니다. 주간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둘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81조 5항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후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둘 이상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괄호 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사고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자사고는 중복 지원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자사고는 중복 지원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조항은 81조 5항 중에 91조의 3에 따른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쵸? 이 부분을 다투는 겁니다. 판지사항 1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 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조항.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 선발 조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정해서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는 조항, 동시 선발 조항과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 지역 후기 학교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이 교육제도 법정지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1번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처럼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 초중등 교육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방법과 이런 절차 등은 각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의 상황, 이런 특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제도 법정주의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지정한 거예요. 일반고랑 동시에 뽑는 거. 동시선발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해서 청구인 학교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자, 그러니까 이 청구인은 이제 학교법인인데,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데, 이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지정하고 중복 지원이 금지가 되니까 학생들이 자사고에 안 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학생 선발권이 침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학생 선발권.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본문 다섯 번째 줄, 학교법인은 사학 운영의 자유 중 학생 선발권을 제한받는데 37조 이항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 선발권은 사학 운영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실 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생 선발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뭘 주장을 했냐면은 우수학생 우선 선발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수학생 우선 선발권. 자, 그런데 이거는 사학 운영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학 운영의 자유에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포함이 되지만 우수 학생을 우선해서 선발할 수 있는 권리는 사학 운영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뉘앙스 차이는 아시겠죠? 당연히 이제 내가 자유롭게 사립학교를 운영하려면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포함을 하는데, 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에는 우수 학생을 우선해서 선발할 수 있는, 전기학교로 지정해서 우수 학생을 우선해서 선발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지정한 거, 동시선발 조항, 두 번째 문단 첫째 줄.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은 동등하고 공정한 입학 전형의 운영을 통해서 우수 학생 선점 해소 및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자사고를 전기학교로 규정한 취지는 좀 일반고와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건 거죠. 다섯째 줄의 콤마 뒤에 보시면 당초 취지와 달리 자사고는 일반고와 교육 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그냥 단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사고를 전기학교로 규정하는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맨 밑에서 둘째 줄 끝에 따라서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은 국가가 학교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 넘어가시고 3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3번. 자,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두 번째 주장을 한 게, 그러니까 이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한되는 기본권을 사학 운영의 자유로 주장하면서 첫 번째 검토했던 게 과잉금지 원칙이고, 두 번째 주장하는 게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까지는 자사고가 전기학교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사고가 계속 전기학교로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침해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줄 끝에 신입생 선발 시기에 관하여 자사고에 특별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자사고가 영원히 전기학교라는 신뢰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건 거죠. 따라서 이 동시선발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되지 않고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되지 않아서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4번 평등권 침해도 주장합니다. 어디랑? 과학고랑. 과학고는 여전히 전기학교이니까 둘째 줄 끝에 줄 건 부분은 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나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과학 분야의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후기 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자사고는 좀 과학고랑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동시선발 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박스 보시면은 우리 재판관 다섯 분은 동시 선발 조항도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재판관 다섯 분은 동시 선발 조항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명의 위헌 의견이 있는 합헌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8회 변시에 나왔던 영창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영창사건도 이 5명의 위헌 의견이 있는 합헌 결정이었었기 때문에 위헌 취지의 주장을 해봐라 라는 취지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정 의견을 합헌 의견으로 외우시고 만약에 위헌으로 써야 된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반대 의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페이지 5번입니다. 이 사건 중복지원 금지 조항. 자, 여기 이제 중복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복지원 금지 조항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지정하면서도 자사고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그쵸?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제한하는 기본권. 첫 번째 줄에 이 사건 중복지원 금지 조항은 고등학교 진학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2개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는 중복 지원 못하게 하는 거니까 평등이 문제가 되죠. 자, 중요한 표현 읽겠습니다. 비록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매우 보편화된 일반 교육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진학 기회의 제한은 당사자에게 미치는 제한의 효과가 커 엄격히 심사해야 되므로 차별 목적과 차별 정도가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첫 번째는 쉬운 내용인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 교육은 당연히 의무 교육은 아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비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보편화된 일반 교육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자의금지 원칙이 아니라 엄격한 비례 심사를 한 겁니다. 당사자에게 미치는 제한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와 같은 취지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한 것은 엄격 심사를 했다라는 것, 그거 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줄근 부분 다음에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과 일반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모두 전기학교에 지원하지 않았거나 전기학교에 불합격한 학생들로서 어쨌든 후기 전형만 남아있는 것은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한 비교 집단입니다. 자, 시도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의 입학 전형은 중학교 학생 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매긴 순위가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의 총 정원 내에 들면 평준화 지역의 후기학교 배정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평준화 지역의 일반 고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배정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 자사고에 지원하였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이 사건 중복 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배정, 추가 배정 여부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평준화 지역 자사고 불합격자들에 대하여 일반고 배정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통하기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학교장이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정원 미달이 발생한 경우 추가 선발에 지원해야 되고 그조차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자사고를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자사고를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복 지원을 금지해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위반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본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 동시선발 조항과 중복 지원 금지 조항 둘 다가 문제가 되었던 거고 동시선발 조항은 합헌입니다. 그렇죠.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하지 않고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하지 않아서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지만 중복 금지 지원 조항은 엄격한 비례 심사를 해서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 안에서는 동시선발 조항의 위헌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고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했다라고 이제 5분은 보고 있어요.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시죠. 심판대상 조항 8번 판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하셨죠. 자, 형법 70조 2항 보시면은 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노역장 유치의 하한을 정하는 조항이 들어왔고요. 부칙에 보시면 70조 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 이후에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하는 거니까 범죄 행위는 언제 있었겠습니까? 법 시행일 이전에 범죄 행위가 있었겠죠. 법 시행일 이전에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칙 조항은 법 시행일 이전을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정소구입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형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가 형벌 불소급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진정소구입법 금지 원칙을 검토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죠. 자, 형법 70조 2항 조항은
단순한 노역장 유치 조항이고 형법 부칙 조항은 이제 이런 소급 적용을 하는 부칙 조항 요 두 개로 나누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런 그 황제 노역 관련한 그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국민들의 사회적 비판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입법자들이 상한은 여전히 3년으로 두면서 이제 하한을 둔 거죠. 그러니까 하한을 둔 것 자체가 1번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목적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줄에 고액벌금의 납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이런 일일 환영 유치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목적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노역장 유치의 하한을 규정한 거 적합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침해 치료성에서도 어쨌든 상한은 여전히 3년이잖아요. 그렇죠? 상한은 여전히 3년이고 경제적 자력이 충분함에도 이 고액의 벌금 납입을 회피할 목적으로 목욕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하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합헌이죠. 22페이지 넘어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여전히 이제 상한이 3년이고 그다음에 벌금 액수를 고려해보면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이어야지 300일 이상이니까 벌금 액수를 고려해보면은 하한이 지나치게 장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침해 제로성을 충족한다.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번 노역장 유치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조항이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문단 3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도 논리적으로 이제 분석을 합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형벌 불소급 원칙의 의의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형벌 불소급 원칙의 의의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13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형벌 불소급 원칙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줘야 되겠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형벌 불소급 원칙에서 말하는 형벌은 형법에 규정이 된 형식적 의미의 형벌뿐만 아니라 그 제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형벌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완 처분이라고 하여도 모든 보완 처분이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은 적용이 됩니까? 형벌적 보완 처분에 대해서는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노역장 유치가 보완 처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형벌 불소급 원칙에서 말하는 형벌의 의미는 그 실질을 기준으로 형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은 노역장 유치의 성격을 밝혀줘야 됩니다. 노역장 유치의 성격. 이게 다 케이스 논리 구조입니다. 그쵸? 케이스 논리 구조에서 첫 번째 형벌 불소급 원칙 이야기하고 두 번째 노역장 유치의 성격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즉 노역장 유치가 실질적인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노역장 유치는 벌금형에 부수하는 환영 처분으로 그 실질은 내가 그만큼 이 구치소에 가가지고 노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체가 구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실질이 형벌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단 사안의 검토를 하시면 되겠죠. 사안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형벌 불소급 원칙에서 말하는 형벌은 실질적 의미의 형벌을 포함하고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 의미의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역장 유치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판례는 그 판지사항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노역장 유치 하한 자체는 합헌입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도 이걸 섞어서 내요. 시험에서도 우리 8회 변호사 시험에서도 섞어서 냈었고 앞으로도 당연히 섞어서 낼 겁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 조항은 합헌, 형법 부칙 조항은 위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두 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9번 판례로 넘어갑시다. 자, 심판 대상 보시면 1번 피청구인이 2015년 5월 1일 22시 13시경부터 23시경까지 사이에 최료액을 물에 섞은 용액을 청구인들에게 살수한 행위 줄 겁시다. 최료액을 물에 섞은 용액을 청구인들에게 살수한 행위. 자, 우리가 집회를 가면은 집회에서 이제 경찰들이 해산 명령을 하고 나서 해산 안 하면 물대포를 쏘잖아요. 이제 물대포를 쏘는데
최근에는 이제 물대포를 쏘는 것을 넘어서가지고 그 물대포에다가 최루액을 섞어서 이제 발포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로 인해서 백남기 농민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많았었고 이 공권력에 위법한 행사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던 사건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심판 대상이 그 최루액을 물에 섞은 용액을 청구인들에게 살수한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만약에 케이스에 나온다면은 일단 조건 조건을 검토할 때 천공기 자직현 보리 변기에서 좀 뭘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까요? 청구인이 집회에 참가한 그냥 일반 국민일 거니까 청구인 능력은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공권력의 행사에서 이 최루액을 혼합 살수한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우리 공법적으로 어떤 표현을 써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물대포를 쏜 거.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기본권 침해 주장은 크게 검토할 거 없을 것 같고 자기 관련성도 당연히 이제 내가 물대포를 맞은 사람이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직접성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성은 일단 넘어가고 보충성은 문제가 되겠죠. 보충성에서 뭐 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소외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보충성이 허용이 된다라는 걸 써야 될 겁니다. 권리보호이익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이미 종료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해의 반복 가능성이 있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익이 인정이 된다. 나머지 이제 변호사 강제주의나 청구기간은 당연히 이제 검토하시면 되겠죠. 청구기간은 있었던 날로부터 90일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적 사실행위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공권력의 행사다. 그 다음에 보충성과 권리보호이익 이 세 가지가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적법 요건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좀 잘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판 대상 다시 보실게요. 혼합살수행위이고 2번 혼합살수행위의 근거 규정인 살수차 운용 지침 중에 최루액 혼합살수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밑에 살수차 운용 지침 보시면 최루액 혼합살수라고 되어 있고 살수요령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용 요건도 이렇게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건 거죠. 자, 그러니까 살수차 운용 지침을 근거로 살수 행위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 행위 이 하나의 행위와 하나의 조항 중에서 우리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면 뭘 대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 거, 살수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지침 조항은 1번 적법 요건의 가번에 보시면 직접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살수 행위인 것이지 이 살수 행위의 근거가 되는 지침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번에서는 심판이익을 인정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이고요. 근데 우리가 유사한 판례에서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단순 그냥 물포 발사 행위, 단순한 이제 혼합살수하는 거 말고 물포 발사 행위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물포 발사 행위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최루의 혼합살수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이익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이 혼합 살수 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다투려고 하는 것은 혼합 살수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제한하는 기본권은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점 쓰고 제한하는 기본권 쓸 때 제한하는 기본권은 뭐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물대포를 쏘는 거니까 내 몸에 쏘는 거니까 당연히 신체 자유가 제한되겠죠. 그리고 이 혼합 살수 행위는 어느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느 상황에서 물대포를 쏘는 거예요? 집회 상황이죠. 집회에서 물대포를 쏘면은 내가 집회 가면은 또 맞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제한을 합니다. 자, 그러면 헌법상 원칙을 검토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되는 원칙이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게 법률이 아니면은 이게 법률 위반 원칙을 준수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혼합 살수 행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뭐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 보셨던 거 지침이죠. 이 사건 살수 지침입니다. 근데 지침은 법률이 아니잖아요. 지침은 행정입법이잖아요. 그쵸? 지침은 행정입법이기 때문에 이 혼합살수 행위가 지침의 근거를 뒀다라는 이유만으로 법률 위반 원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죠. 뭐가 또 필요합니까? 이 지침 자체가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건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 법률에서는
물포를 쏠 수 있는 내용은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혼합 살수할 수 있는 내용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물대포를 쏘는 것은 기본권 제한적인 것이죠. 맞습니까? 근데 물대포에다가 최루액을 섞는 것은 기본권 제한 효과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대포를 쏘는 것뿐만 아니라 최루액을 섞어서 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법률에는 혼합 살수행위가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침은 뭐예요? 법률에 근거 없이 만들어진 지침이죠. 맞습니까? 법률에 근거 없이 만들어진 지침이고, 그러면 법률에 근거 없이 만들어진 지침을 토대로 한 혼합 살수행위는 당연히 법률 원칙에 위반됩니다. 자, 그래서 판례 한번 볼게요. 23페이지 2번에 이 사건 혼합 살수행위가 법률 원칙을 위반해서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집회 시위의 해산 또는 저지를 위한 최대 혼합 살수행위는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중에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할 때 법률로 규율해야 된다.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넘어가시면 자, 살수차는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경찰 장구나 무기 등 다른 위해성 경찰 장비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살수차 사용 요건이나 기준에는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 자, 세 번째 문단 줄근 부분입니다. 살수차는 물줄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최루액을 분사해서 살상 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 살수 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 장비,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적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 법률 및 대통령령의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지침에 혼합 살수의 근거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법령도 없다. 마지막 문단 따라서 경칙법이나 이 사건 대통령령 등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혼합 살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은 법률 원칙에 위반되고 따라서 이 지침을 근거로 한 혼합 살수 행위도 위헌이다라는 취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심판 대상은 혼합 살수 행위이지만 혼합 살수 행위가 지침에 근거한 것인데 그 지침이 법률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침 자체가 법률 원칙 위반이고 그러면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혼합 살수 행위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제한되는 기본권만 좀 잘 특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양벌규정 사건. 양벌규정 사건은 뭐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양벌규정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법인에 소속된 사람들의 행위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책임주의 문제죠. 책임주의 원칙의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 대리인 등의 행위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면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주의라는 것은 결국 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업원이나 대리인 등이 잘못했을 때 이것을 무조건 법인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거죠. 그런데 종업원이나 대리인 등의 잘못에 면책 규정이 있다면 즉 법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거나 법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병과한다라고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는 책임의 그 표지가 있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책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헌입니다. 자,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한테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인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법인의 행동은 결국 대표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잘못하면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법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합헌입니다. 뭐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양벌규정은 다 같은 법리입니다. 자, 그래서 25페이지의 판시사항 제목에 보시면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체크하시면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체크하시면 무조건 법인에게 벌금을 병과하는 것인지 면책 규정이 있는지만 찾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면책 규정 없이 둘째 줄 끝에 보시면 제목에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11번 판례로 넘어가시죠. 자, 11번 판례에서 심판대상 조항 보실게요. 자, 심판대상 조항에서 이제 두 번째 관세법 보시면은 관세법 241조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규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반송할 때 이런 그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269조에 보시면은 밀수출입죄가 있습니다. 밀수출입죄. 그래서 이런 신고하지 않고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271조 보시면 2항에서 미수죄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라고 하고 있고 3항에서 보시면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해서 처벌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미수죄는 본죄에 준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예비죄는 그냥 내가 예비 행위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주로 감경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예비죄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원칙적으로는 예비죄는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죄는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감경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특가법 위에 보시면 특가법 2항에 보시면 우리 방금 봤던 이 밀수출입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1, 2호를 통합해서 보면은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까?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7항에 보시면 271조의 규정의 죄를 범한 사람은 1항부터 6항까지의 예에 따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관세법상 이제 밀수출입죄를 정한 사람 중에서도 예비죄를 정한 사람은 2분의 1 감경해서 처벌을 하는데 만약에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은 예비죄도 본죄에 준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비를 했을 뿐인데 금액이 2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본죄처럼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비죄라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비 행위는 아직까지 어떤 이제 본죄나 미수에 이를 정도로 그런 위험성이나 가벌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게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판례사항 1번 줄건 부분입니다. 예비 행위란 아직 실행의 착수조차 이르지 아니한 준비 단계로서 실질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에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한 기소하는 행위 태양이 다르고 법익 침해 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므로 이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예비 행위를 본죄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요 판례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죄는 예비죄만큼의 그 고유한 가벌성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예비죄의 가벌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본죄에 준해서 처벌하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이 위반되고 이번 제목도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과 평등 원칙이 위반된다. 즉 2억 원 이상이면은 본죄에 준해서 처벌하고 2억 원 미만이면은 2분의 1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평등 원칙이 위반된다라는 거죠. 이 판례는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시죠. 다 알고 계실 만한 너무 유명한 판례입니다. 형사법 공부하시면서 다 보셨을 거고 우리 이미 변호사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심판대상 조항 보시면은요. 형사법 216조 1항 검사 또는 사경은 영장 체포를 할 때에 셋째 줄에 체포 또는 구속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크하시고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혹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은 영장 체포를 할 때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 주거지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런데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거의 자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 16조에 따라서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장 없이 이제 주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16조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법전에서 헌법 16조 보시면은 자, 16조 보시면 12조 3항부터 먼저 한번 보실까요? 12조 3항 보시면은 12조 3항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본문에서 영장주의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죠.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단서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장주의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 청구할 수 있는 영장주의 예외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건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헌법 16조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주거에 대해서 이런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6조의 구조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주거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한데 무조건 사전 영장이어야 하는지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 12조 3항과 달리 16조에서는 영장주의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 영장이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첫째, 영장주의 예외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명문 규정은 16조는 영장주의 원칙만 선언하고 있지만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주거의 자유에 있어서도. 그러면은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한정으로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외의 요건을 뭘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헌법 조문에는 16조 주거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 요건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책 볼게요. 28페이지에 2번.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12조 3항과는 달리 16조 후문은 둘째 줄 끝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 12조 3항과 16조의 관계, 주거공간에 대한 긴급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주거의 자유와 관련해서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16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장소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 주거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굳이 따지자면은 상황적 요건입니다. 상황적 요건. 그러니까 우리 형소법 조문처럼 이렇게 거기에 그 피의자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적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두 번째 요건입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긴급성. 사전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형소법 조문은 영장 체포할 때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주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뭐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까? 긴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필요하기만 하면은 필요한 때에는 무조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성이라는 개념 표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지 않고 필요하기만 하면 무조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그게 위헌이라는 거죠.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라는 겁니다. 영장주의에 위반되어서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위헌 결정 내리게 되면은 이제 수사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13번부터는 우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인데 좀 연결되는 판례가 많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1시 13분인데요. 1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